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지난해 11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벽돌을 떨어뜨린 건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80대 지인을 아파트 17층 베란다에서 밀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인은 남성에게 재산을 주고 장애가 있는 동생까지 돌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에 사귀었던 여성과 그의 딸을 100차례 스토킹한 전 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233차례 무단 통과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풀샷으로 좀 잡아주십시오.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자, 하늘색, 주황색, 핑크색, 칙칙색. 야, 이거 왠지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오늘 시청률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어제처럼 대박 나고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무슨 날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건 아니고 기분이 좋아서 또 좋은 금요일이니까 좋은 복장으로 시청자분들 인사드리려고. 소장님 혹시 오늘 밤무대 뛰십니까? 아니 저는 준비해준 옷 입었죠. 근데 이렇게 여기서 딱 화려하니까 딩동댕이 된 거죠. 딩동댕 땡. 초지일관. 알겠습니다. 어두운 색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빨리 달려볼게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신랑 고우림과 이혼했다. 불륜이 원인이다. 심지어 친자 소송을 준비한다. 등등.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이거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딱 봐도 조잡한 썸네일에 가짜 뉴스죠. 하지만 제가 여기 들어가서 댓글을 봤더니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자, 김연아 씨 측은 사회를 좀먹는 범죄라면서 이 법적 대응 예고했습니다. 자, 저는 유튜브 코리아가 이런 거 왜 진짜 단속을 안는지 정말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오늘은 머리를 올렸습니다. 이자연 기자, 자 그리고 주황 박지훈 변호사, 핑크 박상희 소장님, 그리고 칙칙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허리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데 사반할 때는 정자세로 본방사수해요 하신 부산의 임미양님, 우리 아버지 105살 되셨어요. 막내딸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신 플로리다의 경혜님, 올해 4학년 되는 우리 아들 주원이 오는 19일 생일 축하하고 엄마가 완전 사랑해 하신 김선기님, 강원도 고성에서 군 생활 중인 예비신랑 권용혁 씨 사랑해 하신 유리님, 어제 월급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 탈출했어요. 아우 좋아하신 함지연님, 다음 주 화요일 뇌수술 받는 조카 지연이 수술 잘 받고 빨리 회복하도록 응원해 주세요 하신 김도연님, 사고로 먼저 떠난 동생 준섭이 작은 누나가 많이 사랑해 하신 지윤님, 자 권영주님, 이소희님, 보리엄마 김혜영님, 경북 안동의 윤혜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육박.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달려볼까요? 잔꽤 썼지만 빼박입니다. 자, 부산의 한 무인 가게에서 벌어진 일 영상 보시죠. 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입장하는 저 패딩 커플 주목, 바구니 옆에 두고 각자 막 아이스크림을 픽픽합니다. 담습니다. 왕창 담고서 자, 진열되어 있는 과자도 싹쓸이. 드디어 계산대 앞으로 가는데 긴장된 순간 남자는 바코드를 띡띡 찍고 있고 여자는 봉투에 척척 넣고 있어요. 그런데 찍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품목을 싹 삭제를 하더니 일부만 결제하고 그대로 들튀 들고 갔습니다. 보통 말이죠, 연인끼리 있을 때는 창피해서 저런 짓을 못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 커플 진짜 역대급입니다. 네, 손발이 척척 맞는 것 같은데요. 지난 15일 저녁 8시 24분쯤 부산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입니다. 일단 흰색 차를 탄 커플이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을 바구니에 골라 담는데요. 이 남성이 무인 결제기 앞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여성은 구비된 봉투에 물건을 담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요, 자세히 보면요, 물품에 바코드를 찍는 척하고 엉뚱한 곳에 갖다 댄다거나 이 똑같은 가격의 물건이 아닌데 더 저렴한 물건으로 대충 개수만 맞춘다거나 하는 식으로 꼼수를 쓴 겁니다. 그러더니 결제 화면에서 다시 상품 내역을 삭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결제한 금액은 2,600원이었고요. 이 때문에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 3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경찰이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보죠. 술 취한 진상 승객입니다. 자, 택시기사 하시는 이 사반 가족분께서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함께 보시죠. 계산해드릴게요. 계산해드릴게요, 기사. 내가 주는 거 당신이 하는 거 아니잖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당신 뭔데 나한테 빽빽빽거려. 여보세요? 당신 뭔데 왜 나한테 빽빽거려. 사장님, 초대기간에 힘들어서 그런 진짜 가! 근데 차에 차 오잖아요, 지금. 근데 갑자기 출근해 이게! 운전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시던지 말던지 뭐. 차 세우라고! 아이씨, 뒤에 차 오잖아. 차 세우라고! 그만하고. 다 왔어요. 손님 다 왔습니다. 요금요? 했더니 내 돈 내가 내겠다. 네가 뭐라고.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그렇습니다. 지난달 18일 날 저녁 7시 25분께 발생한 사건인데요. 술 취한 손님이 택시에 탔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얘기했어요. 목적지를 말한 다음에 뒷좌석에서 큰 대자로 누워버린 거예요. 택시 기사분은 당연히 목적지에 왔죠. 또 요금을 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시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설을 하고 난리 피니까 택시 기사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더니 이 고객이 강제로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좀 약간 막았어요. 왜 도망갈까 봐서. 경찰이 왔는데 실제적으로 경찰이 와서는 뭐 신분증 확인도 좀 어렵다는 거예요. 신분증 확인도 잘 안 했었고 경찰에 갔는데 문제는 이제 아마 택시 기사분은 모욕을 당했으니까 모욕죄를 신고한 것 같은데 경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연성이 없다. 뭔 얘기냐.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데 불특정 달성이 없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는 힘들다. 단지 처벌하려면은 무임승차는 가능하지만 모욕죄는 힘들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기사분이 상당히 좀 억울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공연성 지금 말했듯이 불특정 다수인이 필요하거든요. 특정되지 않는 다수인 2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택시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지만 지금은 블랙박스에 다 녹음이 돼 있어요. 다 영상이 있고 음성이 다 들립니다. 협박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진짜요? 세우라고 하면서 위압하는 모습. 맞아요. 저게 폭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 같은 게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이거를 좀 입건을 해가지고 뭐 예컨대 법정까지 간다면 저게 사실 말이 안 되는 행동이 주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처벌성이 있다고 보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죠. 드디어 침묵 깬 견미리입니다. 자, 얼마 전 배우 이승기 씨와 결혼 발표를 한 배우 견미리 씨의 딸 이다인 씨. 그런데 현빈 손예진 씨 커플처럼 너무 잘 됐다가 아니라 솔직히 비난 목소리도 정말 많았더랬죠. 그도 그럴 것이 이다인 씨의 새아버지가 이 과거 경제범죄에 연루됐던 점 때문인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 견미리 씨가 직접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네,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요. 우선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가 절대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다 이런 입장입니다. 앞서 견미리 씨의 남편 이모 씨인데요. 2016년에 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선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법률 대리인 측은요, 이건 견미리 씨 부부와 절대 관련이 없고 부부는 다단계 사기 사건의 엄연한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견미리 씨의 남편이 본인 회사의 어떤 유상증자 대금 266억 원을 가져가서 본인 빚을 갚는 데 썼다 이런 의혹도 받았는데요. 이런 보도 역시도 사실이 아니고 이 남편이 5억 원을 대여받은 적은 있지만 몇 달 뒤에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견미리 씨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주택은 배우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견미리 씨가 토지를 사서 그 위에 지은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남편 그리고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해왔는데요. 이제야 또 입장을 냈고 심지어 또 법적 대응도 예고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침묵해 왔는데 이제 딸이 이승기 씨랑 결혼한다는 발표가 있고 나서 굉장히 비난이 사실 저도 이승기 씨 SNS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제 축하를 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아래 댓글들이 굉장히 좀 비난 일색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견미리 씨가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예비 사위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바로 잡아야만 이 결혼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해명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왜곡이나 과장된 내용이 너무 많다. 그런 허위 기사나 블로그 게시물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정정해 주거나 삭제해 달라.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좀 너그럽게 보듬어 달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갈게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왼쪽 화물차 갑자기 턴을 하는데 오더니 쿵 밀고 갑니다. 그러더니 뒷차도 쿵. 여기 놀이동산 범퍼카 잠시 후 경찰이 잠시 후에 도착을 했는데 자, 그런데 더 밀 거야 하면서 왜 가만히 있어? 더 경찰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앞으로 또 밀어버립니다. 이거 도대체 뭐 솔직히 지금 술 마신 거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화물차 기사가 아마 그 약물, 즉 수면제를 먹었던 것 같아요. 수면제를 먹고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세 대를 연이어 들이받았습니다. 들이받은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경찰이 보는 상황에서도 계속 차를 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비몽사몽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경찰에는 뭘 제공했냐면 이 사람이 약물이다 하면서 뭐였냐면 비타민을 먹었다고 비타민을 제공했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술제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화물차 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나도 잘못이 있지만 불법 주정차 때문에 사고 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신들도 과실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실제적으로 불법 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화물기사의 잘못이지 주차된 차량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화물기사가 저 피해 사항을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집에 왔더니 입구를 저렇게 딱 길막. 가봤더니 연락처도 없어. 또 멀리 주차하고 왔더니 민폐 차주가 저렇게 등장했습니다. 왜 남의 빌라 입구 막아놔요? 옥신각신. 자, 지금 하고 있죠. 그러더니 갑자기 동승자가 배치기를 저렇게 팍 하는 거죠. 자, 주민이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야, 네 어머니 너 낳고 미역국 먹었지? 막 이렇게 폐륜 욕설을 투척하고 저렇게 도망을 갑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도망가면서 폐륜적인 욕설까지. 저 민폐 차주. 이거 적반하장입니다. 저거는 지금 사실은 주차 공간을 완전히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저기 못 대고 지금 비가 오는데 다른 데 지금 주차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만났을 때는 경찰을 통해서 그 전에 만났을 때는 밥 먹고 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시비가 좀 붙었던 것 같아요. 동승했던 사람이 배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경찰이 이제 왔을 때는 나중에는 욕을 하면서 이제 가버린 모양새인데 나중에 이제 번호 조회를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하니까 나 그 사람 그 차주 아니다라고 또 발뺌을 한 모양새까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꼴불견이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아유, 왜 그랬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감성 폭발 울보 남자친구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너무 감성적인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들은 사귄 지 얼마 안 된 커플인데요. 얼마 전에 첫 데이트로 아주 슬픈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친이 계속 옆에서 영화 보는 내내 훌쩍훌쩍 하더니 결국 남친이 영화관 밖으로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남친이 훌쩍대는 모습에 좀 귀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남자친구가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후에 남자친구가 연락이 와서는요. 첫 데이트부터 우는 모습 보여주기 싫었다면서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못 갔다. 먼저 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하루는 12시간 동안 남자친구랑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집까지 찾아갔는데
단편 소설을 읽었는데 너무 감명이 깊어서 한동안 감상에 빠져 지내느라고 휴대전화까지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렇게 낭만에 빠져 있는 모습에 참 귀엽다고 생각하고 또 반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감성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약간 고민이 된다 이런 사연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여자친구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맨손으로 소 2마리는 잡을 것 같이 생겨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고 울어? 아니 우는 것까지는 좋아. 그 영화 슬픈 영화 맞아. 아무리 그래도 너 혼자 가는 건 아니지. 그만 좀 질질 짜 동그라미. 저 부끄러운 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은배 오빠. 자기야, 눈물 많은 남자, 감성적인 남자치고 나쁜 짓 하는 인간 없다. 다른 여자들은 이런 날 보면 모성애가 발동된다는데 자기 뭐 맨손으로 소를 잡아 그만 짜라고. X. 아유, 예. 하하, 은배 오빠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저 남성이 상당히 감성적인 남성인데요. 최근에 저런 남성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진짜? 저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을 사실은 그 애인 여성분이 잘 다독이고 본인이 리더하면 잘 따라오는 거예요. 뭐 불량하고 욕설 잘하고 싸나운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감성적인 사람을 조금 더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하고 틀린 박지원 변호사는 왜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소장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네. 사실 저도 너무 저렇게 막 사파에서 나오는 것처럼 눈물 폭발하고 막 이렇게 감성적인 남자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누군가 연인을 만날 때는 나에게 그 사람의 성격을 뜯어고쳐서 맞추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타고난 성격이 감성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격이 굉장히 이성적일 수도 있으면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 줄 때 정말 제대로 된 연애가 되는 거라서 이 여성이 너무 싫으면 못 만나지만 그 남성이 감성적인 걸 싫다,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소수 의견을 내신. 저는 뭐 감성적인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뭔가 한계를 좀 벗어난 것. 특히 영화를 보다가 울 수 있죠. 뭐 눈물 날 수도 있고 가버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연락을 해야죠. 못 보겠어. 뭐 어떻게 설명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근데 창피하잖아요. 창피해도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12시간 동안 뭐 무슨 동화책 보다가 울었다고 하던데. 단편소설. 죄송합니다. 단편소설을 보고 울었다는데. 동화책 보고 울었으면 그건 진짜 좀 심각하죠. 저는 사실은 좀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의심? 감성적 측면보다는 납득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벗어난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유가 좀 있는 게 아닌가. 변호사 시각에서 조금 의심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의심? 예컨대 다른 어떤 약속을 잡았든지 저는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일반 사람의 범위를 좀 벗어나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뭐 전 감성이 뭐 이렇게 풍부한 건 좋은데 그래도 해야 될 일을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해봐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좋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사실 좀 알고 만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연애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지 지금은 조금 지켜보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요. 일단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설레임님, 착하니까 눈물도 많은 겁니다. 그래도 연락은 해야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리랑 놀자님, 저런 거 알고 만난 거잖아. 이제 싫다면 헤어져 라고 하셨고, 오한나님, 이유를 불문하고 잠수 타는 남자는 안 된다 하셨는데요. 지읒 기억 이응님은 저거 지독한 컨셉입니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경남 통영에 사는 이자연 기자의 팬을 자칭한 유세창 학생 보고 있나요? 이 방학 때 학원이 6시에 끝나서 집에 들어오면은 태풍 전야처럼 적막감이 집안을 온통 감돈답니다. 그러다가 6시 반이 땅 되면은 핸드폰만 보고 있던 온 가족이 갑자기 야 빨리 TV 틀어, JTBC 틀어 한다고요. 바로 이 시간을 함께 하려고 말이죠. 감기 시작했다. 탕콜 마셨다. 감기 시작했다. 탕콜 마셨다. 감기 시작했다. 탕콜 마셨다. 마시니까 빠르다. 감기엔 탕콜. 일본 구글 플레이 세계 부문 수상. 눈부시게 애절한 헤븐 번즈 레드. 지난해 11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벽돌을 떨어뜨린 건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어제 이제 뉴스룸 단독 보도로 나온 소식인데 저 깜짝 놀랐어요. 예? 네, 한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일단 당시 상황 영상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2명이 옥상 화단에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그중에 한 명이요. 손에 들고 있던 뭔가를 저렇게 밖으로 휙 던져버리는 모습이고 잠시 뒤에 다른 한 명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데 옥상 벽에 맞고 저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워서 난간에 올려놓는데요. 이후에는 이 두 아이 모두가 이 난간 위로 몸을 쑥 올려서 아래를 쳐다본 뒤에 저렇게 물건을 툭 하고 마저 떨어뜨리는 모습입니다. 저 아이들이 던진 물건이요. 2kg짜리 벽돌이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이게 어리다고 이게 그래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 5층 높이라고 한다면 약 한 25m 정도의 높이인데요. 그 건물 밑에 도로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도로예요. 위험한 상황인데 첫 번째 벽돌을 떨어뜨렸을 때는 사실은 에어컨 실외기에 맞아가지고 실외기가 파손이 됐고요. 보세요, 저거. 두 번째 벽돌 같은 걸 떨어뜨릴 때는 그 실외기에 풍소리가 나니까 가게 주인이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나와서 보니까는 갑자기 벽돌이 떨어졌는데 아슬아슬하게 한 30cm 정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이 벽돌이 2kg 정도라고 하니까 머리에 맞았으면 사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건데 이렇게 학생들이 저렇게 던지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옥상에 벽돌이 있고 또 그리고 옥상에 보니까 학생들이 올라타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학생들도 저를 하다 보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절대 옥상에 올라가서 잘못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당시에 진짜 눈앞에서 바로 저 벽돌을 맞을 뻔했던 이 가게 주인분이 계셨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위에를 보고 있는데 위에서 제 바로 옆으로 한 30cm 안쪽으로 벽돌이 한 개 더 떨어졌어요. 뭐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도 혼자 막 깜짝깜짝 놀란다거나 하는 일이 많아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불안 증세도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출근을 못 하겠다. 제가 그날 이후로는 솔직히 좀 고층까지는 아니고 중층 건물 되는 건물들 주변에 못 가고 있어요. 저 정도의 트라우마 진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장님? 네, 그러니까 일종의 공포증, 우리가 포비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공포증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만하죠. 왜냐하면 정말 벽돌이 눈앞에서 떨어졌으면 그건 죽음의 공포기 때문에 뭔가 위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심이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포심이 생긴 분들이 보통 어떤 경험을 한 후에 내가 정말 떨리고 잠도 안 오고 어떤 것을 무서워하는 증상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그날 이후 당일부터 이 증상이 생기셨다고 해요. 그날 당일부터 잠이 오지 않고 불안하고 밖에도 못 나가겠고 밖에서 소리가 나도 불안하고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도 불안하고 사람들이 와도 불안하고 안 와도 불안하고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삥 돌아가야 된다던가 아니면 위쪽을 봐도 불안하고 아래쪽을 봐도 불안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됐다 그랬는데 네 지금 공인중개소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1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밖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현저하게 공포스럽다라고 괴롭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자, 뭐 다들 이제 짐작을 하고 계시겠지만 앞서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그 아이들 그 하는 거. 딱 봐도 쟤네들을 잡는다 할지언정 네. 처벌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 촉법소년 얘기 많이 했잖아요. 14세 미만자가 촉법소년인데 더 또 다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10세 미만자, 형사 절대 무능력자입니다. 처벌이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저 아이들 10세 미만자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입건도 14세에서 10세 사이는 소년법에 보호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입건을 해가지고 소년 사건으로 갈 수 있지만 10세 미만자는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개인 정보라서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피해자들 또 좀 많이 좀 말이 되냐고 하고 있는데 또 목격자 얘기에 따르면 저 CCTV에 나오고 있지만 밑에 사람이 가는 거를 보고 떨어뜨렸거든요. 그리고 재물을 손괴하게 떨었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따져보면 예컨대 살인 미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상해죄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상해 미수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범죄가 될 수 있는데 경찰은 이제 절대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재물 손괴가 좀 일어났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이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정 감독자인 부모를 상대로 법정 대리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는 이제 신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박 변호사님 네. 부서진 실외기 값 받으려고 민사 그래서 소송을 못 하는 한다? 거죠. 그래서 그 금액 자체보다 변호사 비용이나 다른 비용이면 더 비싸게 소송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경찰에서도 더 알려줄 수 없는 거고. 그걸 이상한 상황이 알고 생긴 거예요. 이 아이들의 부모들도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2015년 경기도 용인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 2명이 벽돌을 던져서 당시 50대 여성이 사망하는, 실제로 그 벽돌에 맞아서 사망하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10살짜리여가지고 형사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예. 니들 왜 그랬어? 그랬대. 중력 실험을 옥상에서 하려고 했다고. 예? 자, 이번에는 눈앞에서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서 쿵 하고 떨어진 이것을 직접 맞았다는 한 피해자의 사연인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마른 하늘의 얼음벼락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번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40분쯤에 서울 신당동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인근 사무실에서 일하던 한 남성이요, 이 근처 카페에 들렀다 돌아가는 길에 그야말로 봉변을 당한 겁니다. 한적한 골목을 걸어가는 중이었는데 사람 머리만한 크기의 얼음덩어리가 이 남성의 어깨 위로 떨어진 겁니다. 이 피해 남성은 그 순간에요, 머리 안 맞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머리 맞았으면 정말 큰일 났겠다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음이 녹으면서 떨어진 겁니까? 뭡니까? 네, 이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이 얼음의 모양이 고드름이 녹아서 자연스럽게 얼음이 된 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면 알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다행히 뒤에서 따라오다가 이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격자는 더 적극적으로 8층짜리 빌라 앞에 있던 빌라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얼음을 투척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까지 지금 진술했습니다. 그럼 이거 수사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수사를 했는데요.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동선 추적 내지는 탐문서를 하고 있는데 그 빌라에 수십 명이 살기 때문에 일일이 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 CCTV를 보니까 그 사건 난 날 전후로 20일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기 때문에 국립국가수에서 이제 분석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 정확한 위치, 그 빌라 위치라든지 손을 내밀었다고 하면은 손 상태 같은 걸 분석하게 가지고 아마 경찰에서 이걸 하게 되면은 곧 그 가해자, 용의자를 특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피해자 역시도 지금 사건 이후에, 사고 이후에 뭐 진짜 지금 막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시고 뭐 그런다. 막 진짜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민형사상 책임을 이제 물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찾아내야 되겠죠. CCTV 등등으로 찾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모르고 실수를 했는지 일부러 했는지 그 부분 확인해야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모르고 하면 과실치상이 되는 거고요. 일부러 했다 그러면 상해죄가 되기 때문에 모르고 했을 때는 거의 벌금밖에 안 되는데 알고도 일부러 했다 그러면 징역형도 가능한 상황이고 민사소송에서 어떤 손해배상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벽돌, 얼음, 그리고 과거 사건 중에 아령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있었고요. 소화기가 떨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말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죠. 첫 번째 사건 정리합니다.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80대 지인을 아파트 17층 베란다에서 밀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인은 남성에게 재산을 주고 장애가 있는 동생까지 돌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파헤쳐봅니다. 자, 2019년에 발생한 사건이네요. 네, 60대 남성이요. 지난 2019년 10월 12일 오전에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의 17층 거실에서 이 80대 피해자를 발코니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아파트는요, 피해자의 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추락하고도 이 3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후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60대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사건 발생 4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허리가 아프니까 빨리 병원에 데려다 달라라고 피해자가 말을 하길래 월요일까지 좀 참으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피해자가 내가 준 돈을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 지금 허리 아프니까 병원 좀 데려다 줘. 월요일까지 참아요. 야, 너 내가 준 돈 돌려줘 했더니 밀어서 살인을 저질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두 사람 사이에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은혜를 원수로 박 변호사님. 자, 어떻게 만났냐 하면 2014년도에 이 동생이 지금 장애를 좀 앓고 있는데 동생의 지금 간병인으로 만났고요. 그 동생의 간병인의 아내로 처음 만났습니다. 2016년에 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피고인 아내하고 친분을 쌓다가 피고인 부부 자체가 피해자 아파트 옆집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때 이제 장애를 앓던 피고인 동생을 돌봤는데 나중에 이 피해자가 피고인 아내에게 토지하고 주식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때부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병원에서 만난 피해자와 가해자였습니다. 자, 피해자는 아내를 간병하고 있었고 가해자는 자신의 동생을 이렇게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만나게 돼서 사이가 좋아진 다음에 피해자는 자신의 아내를 떠나 보냈죠.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부부와 그때 친분이 두터워져서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이웃 사촌하면서 살게 된 거죠. 아예 이 피해자 80대 노인이 이 가해자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 그때부터 정말 케어를 그 소장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80대 된 노인이 지금 사별을 하고 혼자 남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은 내가 한 20살 정도 어린 이 친구 부부와 옆에서 살면서 내가 이 친구들한테 뭔가를 좀 혜택을 주고 노년에 어떤 케어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마음으로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땐 병원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힘들 때 만났고 또 각각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면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서로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친해진 거죠. 그런데다가 이 어르신께서는 아내와 사별을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외롭고 또 80이 넘으셨으니까 누군가를 좀 의지하고 싶고 돌봄도 받고 싶고 또 나도 또 형님처럼 또 부모처럼 누군가를 좀 돌보고도 싶고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부부를 좋아하게 되고 믿고 그 옆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이 부부가 맨 처음부터 이 어르신을 가스라이팅 한 건지 아닌지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80대 어르신을 돌봐줄 것처럼 했던 그 가해자 남성, 나는 밀지 않았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뭐 이렇게 범행을 부인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가해자 60대 남성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그러다 1년 6개월 만에 이 살인 혐의로 기소가 돼서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이 사건 발생 당일 오전 7시 반쯤에 그 집에 찾아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 40분 뒤에 다시 갔더니 이미 피해 남성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해 남성의 아내의 진술이 시간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오락가락했다. 그렇습니다. 가해 남성의 아내의 진술이 바뀌고 있는데요. 첫날 그 112 신고 실종 신고를 할 때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피해자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겠다라고 말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찰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초기 조사에 뭐라고 했냐면 지인이 추락하는 걸 못 봤다. 그 당시에는 이 가해 남성의 아내도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남편이 밀어 떨어뜨리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대로 조서를 작성했는데 법정에 가서는 다시 또 진술을 바꿨어요. 그 당시에도 떨어지는 못 봤다고 말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의혹스러운 게 뭐냐면 2016년 8월경에 피해자의 아내가 사망을 했는데 그 가해 남성의 아내가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케어를 해준 거예요.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니까는 너무 고마워서 그 피해자가 갖고 있던 충남 태안군 토지를 소유권을 이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사망할 경우, 내가 죽을 경우에는 내가 사는 주택 소유권을 그 가해 남성 아내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공증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 의심이 가는 거죠. 자, 일단은 인생 말년에 어떤 케어를 받을 걸 기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기대했던 그런 어떤 돌봄, 이게 충족이 안 됐던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과연 그냥 떨어진 건지 아니면 누가 죽이려고 했는지 이게 지금 큰 쟁점이 됐었고요. 만약에 죽이려고 했다면 살인죄가 지금 되는데
법정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다투어졌습니다. 다만 이 피고인의 아내의 그 목격했던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것 같아요. 막 계속 진술이 번복되긴 했지만 피해자 밀어서 떨어뜨린 상황을 봤다. 밀어서 떨어뜨린 상황을 봤다. 이 부분은 이 진술은 확고히 믿을만하다라고 법원은 봤고요. 뭐 그렇다면 대화를 하다가 싸움으로 이루어지면서 구체적으로 이 밀면서 좀 떨어뜨린 게 아니냐. 그럼 살인에 가깝다고 보는 거고요. 또 추락으로 발생했기보다는 목에 상처를 봤을 때는 이거는 좀 민 상황이 보인다라고 법원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7층에 떨어뜨려서 살해를 했고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참혹하기 때문에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일단 정황상 이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일단 토지를 줬어요. 토지를 줬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돌봄이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또 그리고 가진 재산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줬던 걸 다시 내놓으라. 그런 상황이 옥신각신했던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펑 터지게 돼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처음에 이게 발생 이후 지금 4년 만에 이게 법의 어떤 판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발생했을 당시에는 그럼 뭐 수사 당국에서는 이 어르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 뭐 이런 걸 생각했던 걸까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실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법원은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 나이가 드신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일 걷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 몸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아시죠? 우리 뭐 아마 박 수장님도 먹는 걸 알고 있는데 박지원 변호사도 제가 먹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먹으면서 본인 건강을 챙겼고요. 또 그리고 그분이 쓴 기록을 천천히 보니까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극단적인 선택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고 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근데 오늘 검찰이 항소를 했더라고요. 자, 검찰도 항소했지만 피고인도 항소를 했습니다. 징역 15년. 검찰은 이게 잔혹한 살인죄인데 왜 15년이냐. 적다라는 취지로 항소가 됐고요. 피고인은 좀 줄여달라고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이고 항소 부분은 좀 다퉈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좀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딸과 단둘이 살던 40대 여성, 5년 전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전 남편에게 자기 가족을 잘 살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서 자신을 자산가라고 소개했는데요. 내가 시의원 3선을 지냈고 30억, 1000억 넘게 사업을 만져본 사람인데 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나한테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여성은 1억 가까이 사업에 투자를 했고 이 남성과도 깊은 관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정체는 사기꾼. 헤어지려고 했지만 남성은 밤늦게 집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협박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을 시작했는데요. 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 스토킹 사건인데 일단 악연의 시작이 된 두 사람의 만남 그 과정부터 좀 따져볼까요? 네, 일단 피해자에 따르면요. 지난 2018년에 이 자신이 전직 3선 시의원이라는 60대 남성이 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의 전 남편이랑 교도소에서 같이 지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 전 남편이 가족한테 일자리도 좀 소개시켜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수천억 원을 만졌던 자산가라고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긴 했는데 몇 년 살다 나오긴 했지만 내가 능력이 굉장히 좋으니까 나한테 좀 투자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성은 이 말을 믿고 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요 여성 명의로 개발 법인을 만들고 이 신용카드와 인감도장 등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은요 같이 사업을 꾸려나가는 거니까 우리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사귀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 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지 않냐, 연인 관계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는데요. 이 남성은 자신에 대해서 중국에 부인이 있긴 하지만 만날 때마다 싸우고 거의 별거하고 있다. 지금 이혼 직전 상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결국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예,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이 관계. 결국 또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을 했다가 헤어지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성한테 우리가 깊은 관계가 사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 사실 아내가 있지만 사이도 정말 좋지 않고 이혼 직전이야. 이혼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귀고 나서 6개월도 되지 않고 중국에서 아내가 왔어요. 그럼 뭐 완전히 대면대면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서로 여행도 가고 도시락도 싸주고 사업도 같이 하고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남성이 우리 이 피해자의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세도 내지 않고 있었는데 그 부인까지도 그 집에 들어와서 같이 지내게 된 겁니다. 그 배신감을 느끼고 아 이거는 헤어져야 되는 거구나. 내가 좀 속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별을 감행하게 됩니다. 예, 저렇게 여성은 이별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 남성의 행동 생각하시는 대로였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포기를 모르는 인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포기라는 게 뭐 사랑 뭐 이런 것도 뭐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죠. 잘 자요, 너는 내 거다. 나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죽을래? 너만 믿고 살아온 인생이다. 뭐 너마저 나를 배신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니 하면서 또 술 마시고 전화를 해가지고 너는 나한테 너뿐인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욕설을 하기도 하면서 이 많은 문자와 또 많은 전화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잘 자요, 너는 내 거야. 뭐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정말 달콤한 표현인데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문자만 보낸 건 아니고 스스로 집을 찾아왔는데요.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밤늦게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문 사이에서 아마 그 속옷 같은 거를 그 빨게 되면 널어놓지 않습니까? 속옷을 이제 본 거예요. 보고 나서는 그 뭐라고 했냐면 속옷 보이게 널지 말아라. 왜 속옷 보이게 너냐 하고 그 피해자가 1박 2일 정도의 집을 비우게 될 때에는 너 다른 남자 있나 봐. 그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협박도 하고 아마 매일 집에 앞에서 기다리면서 새벽에 사람이 나갈 때는 손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흔들고 또 창문을 두드리는 등 정말 전형적인 스토커 행위를 했던 거죠. 자, 전화, 문자, 집 앞 찾아오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행각. 자, 피해자 따님의 얘기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사랑한다, 뭐 지금 나 너희 집 앞에 있다, 너 출근하는 거 봤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체 부위, 제 사진을 보내거나 그리고 음란물을 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스토킹, 그리고 재판 진행 중에 전화가 와서 내가 너희 가만두지 않을 거다, 만나면 눈에 띄면 죽여버릴 거다 이러면서 수십 차례 살해 협박을 하고 저한테도 전화를 계속 걸어서 또 남자 만나냐 하면서 완전 이렇게 얘기를 수차례를 한 거예요. 그 소장님, 저는 그 피해자 측에서 제공한 저 톡으로 날라온 걸 봤어요. 정말 진짜 제 눈을 막 몇 번을 씻었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스토커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집착 증세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뭐 어떤 남녀의 뭐 성관계 영상을 뭐 막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의 나체 사진도 계속 보냅니다. 이렇게 100여 차례 스토킹 행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협박을 하는 거죠. 죽이겠다. 니네 모녀가 죽기를 바란다. 나를 배신한 자들에게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이렇게 또 협박성 음성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이렇게 스토킹 행위를 계속한 겁니다. 자, 죽인다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한 저 전직 시의원. 재판이 진행된 후에도 협박을 했다는데요. 그 따님의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나를 사기로 넣을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없고, 자, 네가 잘해봐. 나는 구속까지도 할 수 있어. 대한민국 법이 그래. 너는 내가 내일 고소하는 순간에 너는 구속이야. 야, 내가 법을 모르냐? 손발이 떨려서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그래 까불면은 너 내인데 죽어. 제가 왜 죽어요? 너 네 딸하고 내가 죽기를 바래. 자살해 죽기를 바란다고. 자, 피해자 본인과 그 전직 시의원 간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모녀가 죽기를 바란다고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가 니들 고소할 거. 이거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네, 저런 협박까지 한 건데요. 지난 2021년 10월 말부터 저렇게 지난해 8월 초까지
9개월 동안 64차례에 걸쳐서 스토킹 범죄 행각이 있었습니다. 또 이 여성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도 받았고 또 휴대전화와 이메일 전송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와 음성 메시지 등 36차례 더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는요, 구속 상태에서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게 모두 7장이었는데 그 내용을 좀 일부 전해드리면요. 이 편지를 받고 3일 이내에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너를 뭐 10개의 죄명으로 고소할 거고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방송을 낼 거고 어허. 짐승 같은 집안에 뭐 짐승 같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면서요. 감빵 살게 할 거고 내 자서전에도 너희들 이야기를 기록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3일 이내에 뭘 하지 않으면 행운의 편지인가요, 이거? 예. 자, 그리고 이 사람 얘기대로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지금 나왔어요. 네.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심각한 거죠. 스토킹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협박 편지를 계속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압박을 지금 가했던 모습입니다. 뭐 이런 사진 같이 하면서.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저 검은색 저 반바지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거는 칠한 저희 거죠? 제작진이 입힌 겁니다. 네, 칠한 거죠. 예. 예. 자, 이 스토킹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재판부 역시 최초 범죄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일부는 뉘우치고 있지만 죄질 자체가 매우 무거우면서 합의가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누범 기간에 또 반복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점 등 또 참고해가지고 합의도 안 됐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 안 내고 무단으로 또 했던 것까지 같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무단 통과 무려 놀라지 마세요. 233번씩이나 전직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야. 자, 그런데 이 3년, 징역 3년.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적정 형량인가에 대해서는 좀 만족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만족하지 못한데 피해자들이 생각은 뭐냐면 스토커 사건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보통 많이 나와야 1년이나 2년 정도 나올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전하고요. 또 뭐냐면 3년이면은 충분히 이사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좀 더 강했으면 싶어요. 사실은. 예. 자,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고 이름도 바꿔야 하는데도 재판부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걸 감사를 해야 되는 일인지는 참 모르겠네요.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 4년 차의 30대 중반인 김 씨 부부. 신혼여행에서 허니문 베이비가 찾아와서 지금은 3살이 된 아이를 돌보며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남편은 김 씨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건데요. 사실 김 씨의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몇 년 전부터 수능 공부에 다시 도전하더니 결국 본인이 원하는 의대에 덜컥 합격을 해버린 건데요. 남편은 기쁘게 이 소식을 전했지만 아직 아이가 어려서 심란해지기만 한 김 씨. 갑자기 의대를 간다는 30대 중반의 남편을 김 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거 약간 들어보니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사연하고도 박지훈 변호사님도 제가요? 아니 사시 이거 준비하시면서 의과대학 같은 데를 제가 새로 아니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면서 예. 그 사모님 속 좀 끓이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 이후에 그 전후에 만났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의과대 갈 생각 1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자, 이거 좀 사연 시작해 보죠. 네, 일단 이 남편은요, 어릴 때부터 꿈이 의사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역 시절에는 성적이 안 돼서 의대를 못 갔는데요.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아내에게 내 꿈은 의사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다곤 하는데 이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못다 이룬 꿈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남편은 명문대 공대를 나왔고요. 현재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연봉도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요. 이 아이를 낳은 직후부터 이 남편이 웬 공부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야, 근데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그
진짜 의대에 합격을 합니까? 네. 수험생들도 힘든. 그러니까요. 정말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과학을 원래 잘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있는 시간은 그 외에 일해야 되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을 다 공부를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했고 재택근무 위주로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하니까 재택근무하면서 계속 공부했고 주말에도 공부하고 또 퇴근하기 전에 도서관에 들려서 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24시간 약간 자면서 계속 공부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아내도 어쨌든 남편이 의대 공부를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의대 공부는 아니고 수능 시험을 준비했던 거예요. 남편이 수능 시험을 준비했는데 남편이 수능 공부한다는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뭐 시험 본다는 건 알았었는데 승진에 필요한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에 관련된 공부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또 뭐냐면 최근에는 이제 집에서 공부한 게 아니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분이 대기업 연구원이기 때문에 또 학구열도 심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한다. 그래서 공부하는 걸로 끝냈지 사실은 수능 공부하는 걸 그 아내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고 있는 거를 숨기고 나 회사에서 승진 시험 혹은 자격 시험 뭐 준비하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알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세상에 어쩌다가 갑자기 나 사실은 의대 합격해서 이걸 통보한 거예요? 짜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프라이즈.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우리 좀 이따 만나서 내가 선물을 아주 기가 막힌 선물 하나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내는 뭐 결혼 기념일이니까 기대를 하고 이제 만났는데 선물 상자를 이렇게 냈는데 그 선물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의대 합격증이 이제 있는 겁니다. 짜잔 여보 나 의대 합격했어라고 이제 남편이 가방 이런 게 아니라 의대입니다. 의대 합격증 보여주니까 아내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이걸 보여주면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라면서 여보 왜 그래 내 꿈이 의사인 거 알잖아. 나 이렇게 노력해서 의대 합격했는데 왜 축하를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축하를 안 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남편 본인 뜻대로 의대 들어가게 되면요. 아예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이 공부에만 매진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만 해도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 씨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회사에 다녔는데요. 이 아이 낳은 이후에는 이제 남편 혼자서도 벌이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이한테 좀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부부가 상의 끝에 김 씨는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상의를 할 때도 남편은 이미 수능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공부할 거였으면 미리 좀 말을 하고 같이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니까 김 씨 입장에서는 약간 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벌이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남편이 여보 서프라이즈 하면서 의대 합격증을 들이미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둘 다 그러면 벌이가 없어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소장님 그러면은요 이거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솔직하게 자기야 나 의대 공부하고 싶어 의사가 되는 게 꿈인 거 자기도 알았잖아 하면서 했다면 부인도 그 하던 일을 그만두지 않고 뭐 부인이 이렇게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랬으면 훨씬 더 지금 편안하고 좋았을 텐데 이 남편이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얘기를 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사실 대학도 늦게 들어갔는데 그때 재수 3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가족들이 매년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하고 이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자신의 모습에 너무 실망을 했고 근데 사실 저는 이 마음은 충분히 좀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마음?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극심한 그 마음의 괴로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정말 기대를 했는데 내가 계속 실망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신다고요? 네, 저 남편의 그 마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몰래 공부를 했던 마음. 왜냐하면 의대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여태까지 못 갔잖아요. 대학도 여러 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의대 갈 거야, 나 의대 갈 거니까 이제부터 나 기대해줘 뭐 이랬다가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사실 이 시험은. 이 나이에 수능을 봐서 의대를 간다는 게 너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본인도 실망하고 아내도 실망할까 봐 얘기를 안 하고 승진 시험인 척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또 겪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박 변호사님, 제가 깜빡했네.
우리 박 변호사님이 아니라 양지열 변호사님. 아, 그렇죠. 양 변호사님. 잘 다니던 신문사 갑자기 때려치고 변호사 된다고 그 사법시험 준비한다고. 저는 뭐 의외로 좀 탁탁탁 완 상황이었고요. 법대를 졸업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양지열 변호사님은 법대 출신도 아니고 결혼한 이후에 한참 후에 이제 정말 잘 다니는 신문사 잘 다니다가 아주 좋은 신문사를 그만두고 고시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속을 새겼을까. 속을 새겼겠죠. 예, 말씀은 제가 못 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말을 더듬으셔? 비슷한 상황 같아요. 비슷한 상황 같은데 근데 이제 뭐 또 고시 공부하고 좀 다른 게 고시 공부는 사실은 뭐 1년, 2년이면 이제 승부가 나는데 의과대학은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도 6년제입니다. 대부분. 거기다가 인턴도 해야 되고요. 뭐 또 레지던트도 한다면 근 한 9년, 10년까지 이렇게 맞아. 돈을 벌지 못하고 이렇게 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고민이 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진짜 방금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대 합격까지는 오케이. 자, 근데 이게 그냥 뭐 4년 뭐 보통 뭐 학부처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9년, 10년 가까이 그냥 진짜 매달려서 일을 뭐 제대로 된 벌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럼 마지막 히든카드. 시댁 혹은 친정. 그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사실은 시댁이나 친정이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이제 시댁은 장사를 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장사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기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친정 같은 경우에도 친정 아버지가 몇 해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이 부부들이 용돈을 친정도 주고 시댁도 주는 상황인 거예요. 아까 아이고. 그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뭐 대학 6년, 뭐 인턴 레지던트 하면 10년 이상 해야 되는데 의대 등록금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걱정이 됐던 거죠. 이 아내 입장에서는 시가나 친정으로부터 돈 받기를 못하니까 참 이게 힘들 거예요, 사실은. 예. 아니 그러면 모아놨던 돈은 모아놓은 돈으로 일단 뭐 그거 까먹으면서 버티면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돈을 좀 모아놨어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서 또 집을 사면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좀 좋아. 이른바 우리 영끌족이라고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대출해서 딱 딸딸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바람에 돈이 이제 지금 쓸 돈이 아니고 대출금을 갚아야 될 이자가 상당합니다. 거의 뭐 한 500 정도를 이제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남편이 이제 일을 안 하게 된다면 그 돈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들으니까 이 남편 신랑이 좀 너무 진짜 대책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뭐 나름대로의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일단 학비는 학자금 대출로 그리고 생활비는 생활비 대출로 좀 해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 그만둬도 의대 합격증만 있으면 바로 대출 나온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이 공부하는 동안은 이 꿈을 꾸던 의대에 간 거잖아요. 그런 만큼 과외 같은 아르바이트는 안 하고 싶고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으니까 아내가 다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실 김 씨 입장에서는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모두 다 멀리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아이 봐줄 사람도 없고 또 김 씨의 직업 특성상 예전에 하던 일이 경력이 단절이 되면 재취업이 어려운 그런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저 좀 잡아주세요. 예. 자, 기다리셨던 Put your hands up time.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세요. 먼저 보장된 미래 10년 뒤면 의사 사모님 뒷바라지 한다 손. 동그라미. 근데 왜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세요? 그래야 재밌습니다. 지금 두 분 드신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네. 좋습니다. 자, 10년 동안 손가락 빨라는 거냐? 돈은 누가 벌라고 의다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X.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대표 논객 두 분만 뽑아서 일단 그러면은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가족이나 누구나 이 사람이 노력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또 그리고 미래가 100% 보장은 안 되지만 보장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좀 고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듣는 김에 소장님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걸로 평생 한이 된 분들을 너무 만났어요. 그러니까 교사가 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고 가수가 되고 싶고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너무 힘들기는 하지만 좀 잘 이겨나가실 수 있다면 나머지 시간은 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자, 남편 기준도 있고 아내 기준도 있는데 아내 기준을 봤을 때는 사실 견디기 어렵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사법 시험이나 고시 이제 그런 과목들이 뭐 시험이 적은데 뭐 제가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한 5년씩 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모든 게 떨어져 나갑니다. 누가 떨어져 나가요? 본인도 그렇고 배우자도 떨어져 고시 나가고. 삼락이라 해서 고시를 떨어지면 하나를 떨어지면 배우자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떨어지고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삼락이라고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공부 이거를 10년을 지금 해야 되는데 만약에 10년을 하는데 돈을 뭐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돈 없이 공부를 한다? 그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저는 뭐 꿈 이건 좋은데 여유가 맞고 상황이 맞으면 이해를 하는데 상황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내분한테 좀 더 좀 마음이 가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자. 자, 아내 몰래 수능 공부한 남편 갑자기 덜컥 의대에 합격했다는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거 이혼 사유는 안 돼요. 아니, 당연하죠. 제가 뭐 이제 아내한테 마음을 간다고 막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의대 합격했는데 이혼 사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되려면 뭐 부정행위라든지 학대라든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돼야 되는데 뭐 열심히 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랑 그런 어떤 의사소통이 안 됐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의대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네. 아 이건 헤어져야지. 안 돼요, 그렇지 안 돼요. 뭐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어떤 극단적 상황까지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아니 이 단계에서 남편 되게 지금 열심히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갖고 이혼하자, 너 의대 합격해서 이혼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뭐 해주실 네. 말씀 있어요? 저는 좀 차분하게 감정적으로 좀 힘들게 이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인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좀 두 분이 좀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좀 목록화해서 정말 이 길이 갈 수 있는 길인가. 그러니까 의대는 또 사법고시랑은 틀리게 조금 더 보장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쪽으로 쏠려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아주 좀 차분하게 그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자연 기자는 알죠? 우리 보도국에 그 남편이 잘 다니던 통신사 갑자기 그만두고 항공기 조종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실제 됐어요. 그래서 그 우리 동료는 열심히 돈 벌고 있잖아요. 지금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사실 제가 어느 분 얘긴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요. 자연도 몰라? 아 몰라? 처음 들어보는 얘기긴 그게 중요한 게 한데요. 아니고.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일단 정말 지금 의견들이 팽팽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운동가자님은요. 의대 합격이면 기립박수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고 뾰뾰뾰님도 물론 남자가 얘기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응원해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흑산도통나무 펜션님도 인생기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군산 사는 남원땡님은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대단하다 하는 건데 자기 일이면 과연 마냥 좋아할 수 있을까요? 했고 유토님은 10년 내내 전쟁이다. 또 성현희님은 애 낳고 살다가 저러는 건 반칙이다. 육아는 혼자 하냐고 육아의 돈은 어떻게 버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기자 아까 네. X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저는 가까운 가족 중에 이제 의대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좀 그 생활을 아는데요. 2주에 한 번씩 시험 보고 그러면 정말 육아, 지금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돌보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집 근처에 있는 의대에 붙은 거라면 집에서 좀 이렇게 통학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집이 아주 가까워도 시험이 이렇게 많고 워낙 수업이 많다 보니까 다 학교 근처에 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자취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나올지. 인턴, 레지던트 이런 거 붙으면 병원도 자기가 마음대로 골라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서 붙어야 가는 건데 그러면 또 어떻게 이 집은 또 어떻게 구하고 뭐 이렇게 할지 이게 육아 때문에 저는 X를 선택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뭐 의사하는 분 만나고 계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왜 이렇게 잘 알아? 알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파란색 차량이 주차장을 걷고 있던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리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저 남성은 바닥에 쓰러져서 움직이질 못하는데요.
길이 좁은 것도 아니었고 차가 충분히 지나갈 공간도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어서 남성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필이면 인적도 드문 곳이어서 저 쓰러진 남성은 바로 발견되지도 못했습니다. 5분가량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하고 처음엔 남성 친구 집으로 옮겨졌다가 이내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혹은 약? 남성을 치고 달아난 저 운전자는요, 여성이었고 만취한 상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둘은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이 커플이 술을 마시며 놀다가 말다툼이 시작됐는데 화해 못 이긴 여성이 차 안에서 남성을 주먹으로 마구 폭행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차에서 내려서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이 여성이 분이 안 풀렸는지 남성을 차로 쳐버리고는 그대로 떠나버렸던 거죠. 주먹으로 때리고 차로 밀어버리고. 맞습니다. 저 여성의 직업은요, 심지어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여성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2년으로 수감되진 않았고요. 1년 동안 운전도 금지가 됐습니다. 남성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건 아니지만 폭행당하고 차와 부딪힌 충격으로 온몸에 멍이 들어서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국도 솜방망이.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경찰관이 급히 달려갑니다. 집안에 들어선 경찰. 바로 아이를 저렇게 거꾸로 잡고요. 등을 살살 두드려보는 모습입니다. 생후 4주밖에 안 된 이 아기, 기도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He's making noises. Hey, let fire department know that he is trying to cry. No, what it is cry water. Come on. Not even all the ounce of it. It's just very little. 네, 경찰이 아기의 몸을 앞쪽으로 기울여서 세 손가락으로 등을 반복해서 치니까요. 기도로 넘어갔던 액체가 나오면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앵애 이렇게. 네, 아기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물약을 먹다가 이걸 삼키지 못하고 갑자기 숨을 못 쉬더니 이내 아기 몸이 힘이 쭉 빠졌다고 합니다. 이 놀란 할머니는 재빨리 구급대원에게 전화를 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동안 구급대원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 사이에 출동한 경찰이 차분하게 유아 심폐소생술을 했고 아기는 천만다행으로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던 겁니다. 아기를 구한 이 경찰은요, 16살 때부터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받았고 또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런 긴급 상황에 좀 더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곳은 북대서양 한가운데 아주 깊은 바다 속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 무엇 같습니까? 바로 배입니다. 1912년이죠. 2200여 명을 태우고 영국에서 난 세상에서 가장 큰 여객선 타이타닉호입니다. 1998년에 개봉한 영화 타이타닉이 개봉 25주년을 맞아서 우주월 해양연구소가 타이타닉을 최초로 탐사한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한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37년 전인 1986년에 찍은 영상입니다. 자, 주인공들이 서 있던 뱃머리 저거 보이죠? 자, 조명처럼 보이는 장식품도 보이네요. 백허그. 맞습니다. 첫 항해를 떠나서 100여 년이 지난 지금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저 차가운 바닷속에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거 지금 샹들리에 같은데 저거 어떻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1985년부터 탐사에 나섰고요. 그해 9월에 처음으로 잔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렇게 사람이 직접 탄 잠수정과 원격 조정한 기계로 해수면 3km 아래까지 내려가서 타이타닉호를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침몰 당시에도 탐사하기를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만한 기술은 없었다고 하고요. 저게 37년 전 영상이면 지금은요? 자,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타이타닉호는 금속을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모두 감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년 뒤에는 모두 바닷속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1,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이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 유가족들은 그곳은 이미 공동묘지고 희생자들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도록 그대로 둬야 한다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뉴질랜드로 가보시죠. 자, 한 여성이 언덕 위에 서서 헤엄치고 있는 무언가를 향해서 이상한 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오리 같기도 하고 이 무리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점점 다가오는데 이 무리들은 바로 소입니다. 소. 왜 소가 저기 있어? 뉴질랜드 북부를 강타한 태풍 때문에 소들이 지나던 방목장이 물에 잠겨버렸다고 합니다. 주인이 이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고 소들은 급류에 휩쓸려서 강에 빠져버린 겁니다. 23마리의 소들이었는데 이를 발견한 소들의 주인이 언덕 위로 올라가서 소들을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신기하게도 소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챘는지 저 거센 강물을 거슬려서 무려 500m나 헤엄쳐서 언덕 쪽으로 오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소들이 수영을 좀 좋아하지 원래 아는데요. 그래도 좀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몇 킬로미터를 걷더니 수영을 했습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채고 강을 헤엄쳐 나온 이 소들은 다행히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 어떻게?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